윤석열 대통령의 타이완 관련 언급을 겨냥해 중국 외교부가 말참견하지 말라고 반발한 데 이어 중국 외교부장이 황당하고 위험한 발언이라고 직접 비난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도 종속국 같은 표현을 쓰면서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거칠게 비난해 외교적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핵심 역할을 한 거로 지목된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돈봉투를 전달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강 회장은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됩니다. 법원은 거주지 제한과 보증금 5천만 원,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오늘 새벽 경남 밀양시 상남면 한국카본 2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불이 나 공장 건물 한 동이 모두 탔습니다. 불길이 인근 야산으로 번졌지만 오전 헬기를 투입해서 초진 진화를 완료하고 현재 잔불 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를 두고 러시아에 이어 중국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문제에 말참견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면박을 주듯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힘을 통한 타이완 해협의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에 중국은 말참견 말라는 날선 반응을 내놨습니다. 解决台湾问题是中国人自己的事，不容他人智慧。 이 말참견이란 표현, 지난 2월 박진 외교부 장관을 향해서도 했던 말입니다. 역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타이완 관련 원론적 입장 표명에 중국이 발끈한 겁니다. 당시엔 협박으로 들릴 법한 이런 말도 내뱉었습니다. 如果韩方需维护半岛的和平稳定，就需要恪守一个中国原则，审慎处理台湾问题。 올해 집권 3기를 연 시진핑 주석이 역사적 사명으로 제시한 타이완 통일. 그 최대 걸림돌인 미국이 타이완 문제 개입 논리로 꺼내든 용어가 바로 현상 변경입니다. 중국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놓는 배경입니다. We oppose unilateral change in the status quo by either side, and we're committed to maintaining the peace and stability in Taiwan. 박 장관에 이은 윤 대통령의 현상 변경 발언. 이번엔 한술 더 떠서 중국의 속을 긁어놨습니다. 타이완 해협 긴장을 한반도 정세에 빗대 세계적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겁니다. 중국은 면박을 주듯 정면 반박했습니다. 朝鲜半岛问题和台湾问题的性质、经纬全然不同，根本不具可比性，这是众所周知的事实。 우리 정부는 중국이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를 저질렀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러시아는 물론 중국과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 외교부장은 황당하고 위험한 발언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언급을 직접 비난했습니다. 친강 외교부장은 중국식 현대화와 세계를 주제로 상하이에서 열린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타이완 관련 괴담을 자주 듣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무력이나 협박으로 타이완 해협 현상을 일방적으로 바꾸려 시도한다는 말의 논리는 황당하고 그 결과는 위험할 것이라며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타죽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저녁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해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관련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싱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서 윤 대통령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대한다는 국제사회 보편적 원칙을 언급한 데 대해 왕원빈 대변인이 타이완 문제 관련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무례한 발언을 한 건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안이 양국 관계 발전에 불필요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중국 측이 노력해 나가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일로 한중 외교 당국이 충돌하면서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에 출연한 외교 전문가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며 대신 중국이 강한 메시지를 낸 맥락에 주목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만 문제 관련돼서 어떤 국제사회 얘기가 나오면 여지없이 중국은 강하게 반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게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이런 발언 하나 가지고 한중 관계가 굉장히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 쉽지 않을 거고요. 저희가 주목해 볼 부분은 뭐냐면 중국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미국의 움직임 그리고 동맹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무래도 영내에서 한미일이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맥락하에서 이러한 어떤 강한 메시지를 발산함으로써 경고 메시지를 발산함으로써 한국이 미국 측에 더 가까워지는 것을 좀 경계하고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줄 것을 바라는 간접적인 메시지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여야 공방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해한다고 비판하면서 중국에도 한마디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외교 자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민간인 학살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서 원론적 입장을 밝히신 것을 두고 민주당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비난에 나섰습니다. 중국이 무례하게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마치 중국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국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중국의 국익, 러시아의 국익을 뜻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중국 정부의 오만한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터뷰에 힘에 의한 대만 해협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중국이 타인의 말 참견을 허용할 수 없다고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을 향해 말 참견으로 표현한 것은 금도를 넘어선 발언이며 매우 무례한 행태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설화로 문제가 됐는데도 정부 여당이 언론과 야당을 탓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익을 생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준비되지 않은 거친 말로 설화를 일으키고 분명 우리말인데도 번번이 해석 전쟁이 벌어집니다. 대통령실은 말 그대로다, 원칙적인 얘기다라고 해명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언론을 탓하고 국익을 저해한다며 야당을 탓하기 바쁩니다. 국제관계는 힘의 질서입니다. 윤석열은 바이든이 아닙니다. 바이든 흉내내게 하고 있습니까? 무식하면 용감한 것이 아니라 무식하면 무모하고 국가적 재앙을 부른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생각이 짧으면 언어가 망가지고 언어가 망가지면 추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국익을 생각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님, 외교는 외통수가 아닙니다. 망해가던 명나라만 쳐다보다 삼전도의 치욕을 겪었던 인조의 길을 걸으시렵니까? 제발 통촉하여 주십시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일본 국회의원 80여 명은 집단 참배를 강행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며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 현지 연결합니다. 김세우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일단 기시다 총리는 오늘 야스쿠니 신사에 마사카키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춘계 예대제에 맞춰 내각 총리 대신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보냈는데요. 마사카키는 신단이나 제단에 바치는 일종의 제사 도구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이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문만 보냈는데 이번에도 참배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총리가 어디까지나 개인 자격으로 복납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総理が真榊を奉納されたとの報道は承知していますが、私人の立場でのこととして理解しており、政府として見解を申し上げる事柄ではないと認識しています。 내각 총리 대신 명의로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마스노 장관은 개인으로서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단순히 알리는 의미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 8시쯤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 등의 현직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초당파 국회의원 모임인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87명이 단체로 야스쿠니에 참배했습니다. 이 모임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아이사와 이치로 의원은 참배 후 기자회견에서 각국 정상이 평화와 융화에 공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일본의 역사 왜곡 행보가 계속되는 건데요.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네, 야스쿠니 신사는 2차 세계대전 전범들이 합사돼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공물 복납 그리고 참배는 과거사 인식과도 직결되는 만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의 우려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시다 총리가 비록 직접 참배를 하지 않았고 공물을 보낸 것도 개인 명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내각 총리가 명시된 것 자체가 개인의 명의라고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해 식민지배에 대한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고 밝혀왔지만 매년 반복되는 이 같은 행태는 과거사에 대한 역사인식 자체가 변함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야스쿠니 신사는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곳이라며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야스쿠니 신사의 공납을 복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강 회장은 기자들의 여러 질문에 짧은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돈봉투 전달하신 거 알고 있으실까요? 누구 지시 받아서 마련하신 거예요? 녹취록 공개되는데 할 말 없으실까요? 녹취록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겠죠. 오늘은 성실히 받겠습니다. 민주당으로부터 빨리 귀국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는 22일 프랑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귀국하기로 가닥을 잡은 걸로 보입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YTN과 통화해서 송 전 대표 측 사람에게 물어보니 시점은 언제인지 모르나 예정된 기자회견을 마치고 원래 일정보다 당겨서 귀국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몇몇 루트로 조기 귀국을 설득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고 기자회견은 예정대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돈봉투 의혹을 둘러싸고 당내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상호 의원은 그런 관행이 없어진 지 오래됐다며 현역 의원들이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에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녹취록에 현역 의원의 이름이 담겼을 리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그런 당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줬다는 설을 저는 좀 믿기가 어려워요. 그런 관행이 없어진 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전당대회에 가령 캠프에 있는 실무자들의 밥값이 필요했다거나 혹은 강래구씨가 원외위원장 협의회장이었으니까 원외위원장 협의회장들을 하고 송영길 후보를 돕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대략 얼추 이렇게 짐작이 가는데 현역 의원들이 원외위원장이 만든 자금을 나눠섰다. 저는 그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그 녹취록에 조금 더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지금 상황을 더 심각하게 보는 의원도 있습니다. 조국 사태와 성비위 문제에 이어서 당이 세 번째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소영 의원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국민들께 신뢰를 크게 잃은 계기들이 몇 번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국 장관 사건 포함한 인사 문제에서의 내로남불 논란이 이제 하나일 거고, 또 안희정, 박원순, 오거돈으로 이어진 이제 성비위 문제가 또 하나일 건데, 이게 뭐 대수로운 문제냐 이런 주장도 하고, 또 잘못은 있지만 뭐 수사가 과하다 이런 항변만 하고, 또 제대로 사과나 반성이나 재발 방지 조치 같은 것들을 하기보다는 우리 편을 감싸기 바빴던 모습, 이런 부분들에서 신뢰를 크게 잃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과거와 같은 태도로 잘못 대응하면 정말로 커다란 세 번째 신뢰 상실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탄 오피스텔 전세 사기 의혹이 있는 부부와 이들을 도운 중개인 부부에 대해 경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자 경찰은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까지 검토하며 강력 수사 의지를 내비쳤지만 막상 사기죄 적용조차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였다고 의심받는 박모 씨와 장모 씨 부부 관련 신고는 지금까지 5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부부가 보유한 오피스텔은 250채 남짓. 여기 입주한 세입자들은 부부의 사업 실패를 떠안아 최소 수천만 원씩 손해를 볼 위기에 놓였습니다. 우선 경찰은 동탄 오피스텔 소유 부부와 이들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부부를 서둘러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전세 사기 사건들이 줄줄이 터지자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심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수사에 착수하고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동탄 신도시 박 씨 부부의 경우 사기죄 적용부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고의가 드러나야 하는데 박 씨 부부가 임대한 집들은 근저당이 따로 잡혀 있지도 않는 등 아직 뚜렷한 정황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 무리한 갭 투자를 사기죄로 처벌하기도 해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실제로 반환이 어렵겠다라는 점을 인식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을 했다면 사기죄로 판단이 될 여지도 있죠.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는 변제 자력이 없으면서 무리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례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도 했기 때문에 아예 전세 사기죄의 성립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범죄단체 조직죄는 적용이 더 쉽지 않습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만한 범죄를 위해서 단체를 조직해야 적용할 수 있는 법인데 사기죄는 그보다 형이 가벼워서 애초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심각하거나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해서 범죄단체로 묻는 것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각각의 역할과 기능에 맞춰서 개별적 형벌을 부여하는 것이 법칙과 형법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동탄 사건을 일선 경찰서에서 경기 남부청으로 이관해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그러나 엄정한 단속 기조와는 달리 법 적용에는 여러 난관이 예상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수도권 일대 다세대 주택을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100억 원 넘는 전세 보증금을 챙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어제 주택 38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최모 씨를 지난 5일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의 다세대 주택을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피해자 67명으로부터 140억 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시군구에서 연립 다세대 전세가율 집값 대비 전세 보증금 비율이 80%를 넘는 이른바 깡통 전세 우려 지역이 전국의 25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공개한 임대차 사이렌 정보를 보면 3월 조사 기준 연립 다세대의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시 대덕구로 전세가율이 131.8%를 기록했습니다. 집값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할 때 전세값이 1억 3천만 원이 넘는다는 의미입니다.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소액 생계비 대출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정부가 재원 추가 마련에 나섰습니다. 신청이 폭주하는 배경을 놓고 경제 전문가는 부의 양극화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진단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워낙에 수요가 많아요, 폭발적으로. 이게 이번 이제 전세 사기 사건에서도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케이스가 부모님한테 마지막 2만 원 이제 송금해달라는 게 이제 유언이 돼버렸거든요. 이 취지가 대법조차 이용을 못하는 이 저신용자들,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 100만 원이고요. 최초 이자가 15.9%예요. 물론 이자를 잘 갚아나가게 되게 되면 9.4% 낮아질 수 있는데
이게 100만 원을 15.9%에 빌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건 우리 사회 소득 양극화가 정말 부의 양극화가 점점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여서 씁쓸을 합니다. 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내에서의 법적 조치는 상당 기간 늦춰지게 됐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결국 몬테네그로에서 기소됐습니다. 현지 언론 포베다는 몬테네그로 검찰이 권 씨와 측근 한모 씨 등 2명을 여권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구금기간 연장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십조 원의 투자자 피해를 입힌 권 씨는 지난달 23일 몬테네그로 포드리고차 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곳을 통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가면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쓴 것이 적발된 겁니다. 이후 이들의 수화물에서는 위조된 벨기에 여권까지 발견됐습니다.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기소됨에 따라 국내에서의 법적 조치는 상당 기간 늦어지게 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지만 먼저 현지에서의 사법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권 씨가 여권 위조와 관련해 선고를 받으면 해당 형기를 복역한 뒤에야 신병이 인도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jesto izvršenja krivičnog djela, redosled zaprimanja zahtjeva za izručenje, kao i državljanstvo lica i druge okolnosti. 몬테네그로에서 공문서 위조는 최저 3개월에서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판례상 6개월형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씨의 현지 변호인은 1심 판결이 불만족스럽다면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실제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어패류를 싣고 러시아로 가던 외국 어선에서 불이 나면서 4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밤새 실종자를 수색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일렁이는 선박 위로 경비함정이 연신 물줄기를 쏘아댑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울산시 울주군 고리 남동방 52km 해상에서 러시아 국적 어선에 불이 났다는 위성 조난 신호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사고 선박은 어제 오후 부산항을 출발해 어패류 100톤을 싣고 러시아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바로 출동한 해경이 선원 21명을 구조했지만 해군 세종대왕함에 공군 항공기까지 함께한 밤샘 수색 작업에도 불구하고 아직 4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공군 정명탄 지원 항공기 1기, 그리고 해군 2척, 그리고 민간 세력 2척입니다. 사고 선박에 탑승한 25명은 모두 러시아 국적으로 구조된 선원 21명 가운데 2명은 가벼운 화상을 입어 치료 중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에는 전남 진도군 가사도 북동쪽 해상에서 여객선이 기관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사고를 접수한 해양경찰이 27분 만에 사고 해역에 도착해 여객선에 타고 있던 15명을 경비함정으로 옮겨 태워 구조했습니다. 몇 시간 뒤 서울 서부 간선도로 지하도로 입구 앞에서는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가장 앞에서 달리던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경상과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가장 뒤에서 달리던 차량의 50대 남성 운전자도 가벼운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맨 뒤차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경남 밀양에 있는 한국화분 2공장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 건물 가운데 공장 1개동 등 7,000제곱미터 정도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11시 8분을 기준으로 초진을 선언하고 잔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앞서 새벽 6시 16분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장비 89대와 인력 300여 명을 투입했고 산림당국은 진화 헬기 7대로 산불 확산을 막는 데 주력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경기도 부천시 옥길동에 있는 아파트 1층 아동센터로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뿐 아니라 아동센터 안에 있던 초등학생 4명이 깨진 유리파편에 이마가 찢어지는 등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청각장애인인 70대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하는 차량을 본격적으로 단속합니다.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기 전에 잠시 멈춰야 합니다. 헷갈릴 수 있는 규정 정리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차도 사람도 많은 서울 홍대 앞의 교차로. 전방에서 빨간 신호를 받은 차들이 주저없이 건널목을 지나 오른쪽으로 방향을 꺾습니다. 뒤따르는 차들도 줄줄이 막힘없이 우회전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위법으로 분류된 운전 방식입니다. 지난 1월 새로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전방 주행 신호가 빨간불일 땐 우회전하기 전 우선 정지선에 멈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주행 신호가 녹색불일 때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건널목 앞에서 멈추거나 서행하도록 지난해 규정을 한 차례 바꾼 데 이어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석 달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일부터는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규칙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위반 운전자는 벌점 부과는 물론 범칙금도 물게 됩니다. 문제는 규칙을 헷갈려하는 시민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겁니다. 주위 얘기 들어보면 간다는 의견도 많이 있고 멈춘다는 의견도 있고 멈춰야 된다는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대면 이제 결국 가야 되는 상황이니 시행규칙을 시행하면서 더 직관적으로 따를 수 있는 우회전 신호등도 전국 15곳에 도입했는데 아직 설치되지 않은 주요 도로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만큼 경찰도 처벌보다는 인식 개선에 초점을 두고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찰은 또 전국 지자체와 함께 우회전 신호등 설치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특수학교의 비장애인 교장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를 한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학교를 책임지는 교장조차도 장애인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데 무딘 게 우리 현실입니다. 제보는 Y 박정현 기자입니다. 인천 부평구의 특수학교 입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흰색 외제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차를 세운 뒤 곧장 학교 안으로 들어간 운전자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이 학교 교장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말곤 주차할 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옆 일반 주차구역에 여러 칸이 비어 있고 학교 안에는 주차 타워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교장이 정문 앞에 차만 대놓고 훌쩍 떠나면서 학교 직원들만 일이 늘었습니다. 자칫 대형 통학버스와 부딪힐 우려가 있어서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 맞춰 교장차를 주차 타워로 옮겨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장선생님이 좀 운전이 미숙해서 저 주차 타워가 좁아요. 네. 근데 차가 크기 때문에 들어가다가 예를 들어서 파손 우려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이 좀 주차를 해주는데. 이런 식의 주차를 수년째 계속해온 것으로 전해진 교장은 이유를 묻자 저희가 주차 타워 즉답을 피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이 좀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려고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주차구역보다 면적을 넓게 잡고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둡니다. 하지만 장애인 학생을 가르치는 특수학교의 교장조차 법규를 지키지 않을 정도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장차는 좀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34만 건 넘게 적발돼 과태료 310억여 원이 부과됐습니다. 대중교통을 탈 수가 없어서 자차 이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현재 마련된 곳에 이제 불법 주차가 성행하게 되면서 장애인분들의 실질적인 이용에는 제약이 많은 상황이에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언제 어디든 마음껏 갈 수 있게 하라는 요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미 만들어둔 제도마저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때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엠폭스 환자가 20명으로 늘면서 혹시 나도 모르는 새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수나 포옹 같은 가벼운 접촉으로는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선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이달 들어 확인된 엠폭스 환자들은 모두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생 지역도 서울과 경기는 물론 경남과 경북, 전남, 충북 등으로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엠폭스가 코로나19처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범위한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코로나19는 기침이나 재채기, 그리고 대화할 때 나오는 침방울로 쉽게 전파되지만 엠폭스는 대체로 환자의 피부 병변을 직접적으로 오래 접촉해야 감염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강도가 높은 그리고 상당한 시간에 피부 접촉이 일어나야지만 전파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악수라든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어떤 신체적인 접촉 이런 걸로는 잘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감염됐지만 피부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바이러스를 전파했다는 근거도 아직 없고 수영장 등에서 하는 염소 소독으로도 바이러스가 죽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통계를 보면 전 세계 엠폭스 환자 가운데 남성이 대부분이지만 여성 환자도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성별과 관계없이 엠폭스 감염이 의심될 땐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고 특히 피부 발진과 수포는 만지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사회적인 낙인을 예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낙인을 예방하지 않아서 감염이 지금처럼 지역사회로 퍼질 경우에는 이거는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엠폭스 환자가 감소한 미국에서 했던 것처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작년에 이제 7, 8월, 9월에 굉장히 확진자가 많았는데 지금 현저히 줄었거든요. 고위험군 대상으로 3세대 엠폭스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다중이용 시설에서는 되도록 개인용품을 사용하고 모르는 사람과의 밀접한 피부 접촉을 피하는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면 감염 예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폴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7차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고 외부의 개입이 없다면 북한이 또 핵무기를 터뜨리는 건 만약이 아니라 언제냐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러케머라 사령관은 미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적의 공격에 핵무기로 반격할 수 있는 2차 타격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G7 외교장관 공동 성명에 대해서 황당무계하고 불법무도한 내정 간섭 행위라며 절대로 그 누구의 인정도 승인도 추구하지 않을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핵 보유국 지위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고 핵무력 정책 법령에 따라 국법으로 고착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외무상은 북한이 지난 2003년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했다는 사실을 들며 조약상 의무로부터도 자유롭다고 강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유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억지 주장과 위협을 그만두고 무모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경청해 국제 의무를 준수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서는 결코 원하는 걸 얻지 못할 것이며 국제사회로부터 더 고립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이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정상회의에 앞서서 일부 품목을 제외한 전면적인 대러시아 수출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이 문제에 정통한 인사들의 말을 인용해 G7 회원국 관리들이 대러 제재 강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제재 대상 품목 외 나머지는 수출을 허용해온 기존 방식을 뒤집어 일부를 뺀 나머지 모두를 수출 금지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북아프리카 나라 수단의 분쟁이 악화인류를 거듭하면서 사망자가 300명을 넘었습니다. 유엔은 휴전을 촉구하고 있지만 대화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시 곳곳에 총성과 폭격이 끊이지 않고 공항 인근 건물에는 검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수돗물과 전기가 끊기고 비축 식량도 떨어지며 수도 하루툼을 떠나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유엔은 지금까지 10,000에서 2만 명가량이 국경을 넘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수단 정부군과 신속지원군은 3번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싸움은 계속됐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가 300명을 훌쩍 넘었고 부상자도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거리에는 시신이 쌓이고 시민들의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보건기구 WHO는 즉각적인 휴전과 인도주의 통로 개설을 촉구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번 주말 라마단 끝에 찾아오는 축제 기간에 최소 사흘간의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We are living a very important moment in the Muslim calendar. I think this is the right moment for a ceasefire to hold. And this ceasefire is absolutely crucial at the present moment. 그러나 군벌 양측은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협상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력 속에 휴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유혈 사태가 계속되며 수단 분쟁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각국은 현지에 있는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군사작전을 논의하고 있고 일본 정부도 자위대 수송기를 파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군벌 간 무력 분쟁이 시작된 북아프리카 수단의 수도 하루툼 시내. 이딴 휴전 합의에도 총성은 계속됩니다. 전기와 수도가 끊긴 주민들은 필사의 탈출을 이어갑니다. 유엔 측은 수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도적 재앙에 거듭 우려를 표하며 무력 분쟁 세력들에게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Now our humanitarian colleagues are warning that people in Sudan are running out of food, they are running out of fuel, and they're running out of other vital supplies. Many urgently need medical care. 미국 정부는 이처럼 혼란에 빠진 수단에서 자국 대사관 인력을 빼내려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국무부 관리를 인용해 CNN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교전 상황이 위험하고 공항도 부분 파괴로 폐쇄된 상황이어서 대피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CNN은 국무부가 수단 주재 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최선의 대피 작전을 결정하기 위해 군사 자산을 보유한 지부티에서 미 국방부 관리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수단에는 16,000명가량의 미국인이 체류 중으로 이들은 대부분 이중 국적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도 수단에 있는 자국민 63명의 대피 준비를 위해 이번 주말 항공자위대 수송기를 지부티에 파견한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부티에는 해적 대처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위대 거점이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단 내 무력 충돌 발생 상황을 보고받고 외교부와 국방부 등 관련 부처가 군 수송기 급파를 포함한 다각도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가안보실로부터 수단 수도 카르툼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군과 신속지원군 간의 교전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을 보고받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재외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면서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이에 국가안보실은 관련 부처 긴급대책회의를 열었고 안보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가동하면서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급매물 소진과 함께 서울 송파구와 서초구 등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용인시 처인구는 4주째 상승세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금리가 이어지는 데다 경기 침체 우려로 반등세가 계속되기는 어려울 거로 전망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600여 가구에 이르는 송파구 잠실 대단지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최근 21억 8,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지난 1월 18억 7천만 원까지 내렸던 것에 비하면 3억 원 넘게 반등한 것입니다. 급매물이 대부분 팔리면서 호가는 23억 원까지도 올랐지만 여전히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거래는 뜸한 편입니다. 올랐다기보다 이제 아시듯이 호가가 오른 거죠. 거래가 많지는 않으니까 22억, 13억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억에서 3억, 4억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근처 대단지인 리센츠 전용 84제곱미터도 지난달 22억 원에 팔려 올해 2월 18억 2천만 원에 비해 4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처럼 낙폭이 컸던 송파구와 동작구는 급매물 소진과 함께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서초구와 강동구 역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예정인 용인시 처인구는 4주째 상승 바람을 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반짝 반등이 유지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 투자 심리 악화 등으로 이런 반등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것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특히 추세적 상승이나 V자형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지와 발전 가능성에 따른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생산자 물가가 석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화학 제품과 서비스 가격 등이 오른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가까스로 둔화세에 접어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산자가 시장에 물건을 공급하는 도매 가격을 뜻하는 생산자 물가지수. 지난해 연말부터는 안정세를 보이나 싶었지만 올해 들어선 상황이 또 달라졌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한 달 전보다 0.1% 상승했습니다. 지난 1월 이후 석 달 연속 오름세를 보인 겁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3% 올라 둔화를 이어갔지만 흐름 자체는 여전히 상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항목별로는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은 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화학제품 물가가 올랐습니다. 여기에 더해 음식점과 숙박 등 서비스 물가도 대폭 상승했습니다. 서비스 물가들은 기본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가격이 10,000원대라 그러면 이제 1,000원, 2,000원씩 오르면서 실질 인상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 가격들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직접 반영됩니다. 한국은행은 생산자 물가 전망과 관련해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의 변화, 공공요금 조정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최근 유류세 인하가 넉 달 연장된 가운데 전기 가스요금 인상은 계속 보류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단계적 정상화에 방점을 찍었던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모순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강조하며 포퓰리즘 정책을 비판해왔습니다. 재정 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이 연장선에서 인기는 없더라도 필요한 에너지 가격 정상화를 올해 추진할 방침이었습니다. 에너지 절약,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전기, 가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책은 이런 기조와 다른 방향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넉 달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대표적입니다. 세수 부족과 경상수지 적자의 인하폭 축소를 검토했지만 여론 악화를 우려한 여당 압박에 인하 연장으로 급선회한 겁니다. 원유 수입을 갖다가 오히려 더 늘리는
에너지의 낭비 요인을 만들어서 세수 확보 차원, 그다음에 왜곡된 그 소비 패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정상화를 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전기, 가스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적자 누적이 심각하지만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성남 민심에 놀랐던 여당이 결국 인상을 보류시킨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막아두는 것은 이제 한국전력의 건전성에 좋지 않고 전반적인 이제 국민들의 어떠한 인식에도 좋지 않다라고 아마.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덜한 이번 달이 인상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권 입김에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더 꼬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한국전력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인건비를 감축하고 조직 인력을 혁신하는 등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추가 대책을 조속한 시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오늘 발표한 입장문에서 발전 6사를 포함한 전력그룹사는 전기요금 조정에 앞서 국민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20조 원 이상의 재정 건전화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다시 봄 기온이 완연해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도로 예년 기온은 2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지금은 대기질도 양호합니다. 하지만 황사가 점차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먼지는 주말인 내일까지도 길게 머물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동풍을 타고 황사가 유입되면서 동쪽 지방의 공기가 탁합니다. 오늘 이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 그 밖의 지역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밤 사이 호남 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2도, 광주 25도로 서쪽 지방은 따뜻하겠고요. 동풍이 부는 동쪽 지방은 강릉 17도, 포항 16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구름만 많은 날씨 속에 일교차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황사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오늘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